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요, 저희 지역 행사를 돌았는데 체육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손을 꼭 잡고 적반하장 잘 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멀리서 어떤 분이 적반하장! 이러고 저를 부르는데요. 솔직히 내가 이름을 너무 재밌게 지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저한테 야, 너 적반하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요. 순간 깜짝 놀랐었습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초기에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도용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찰에 지금 신고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간이 아주 큰 도용범죄입니다. 제 거에 제가 사진을 넣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도 자기 거에 제 사진을 또 넣어놨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황당합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우리 PD님 제 이름을 해서요 이렇게 제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요, 누가 어떤 기사에 누가 제 얼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아주 악의적이죠. 근데 이 그림을 따서 또 제 이름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짜니까요. 저 아니에요. 아무튼 저 아닙니다. 이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정말 빨간 옷을 입은 제 사진이 들어간 건데요. 스트라프레이트라고 독일어로 형법이라고 쓰고 있는 아이디가 제 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혹시라도 잘못된 게 보이면요, 저한테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오프닝에서요, 제가 몇 가지 아주 재밌는 걸 이야기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복이 터졌습니다. 신문 7개를 어떻게 하다 보니 저희 작가 선생님이 공짜로 가져오셔가지고 신문 7개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신문 7개를 보다 보니 언론이 이렇게 자기들이 잣대로 신문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드라인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에 기사 뽑는 것도 다 각자 입맛에 맞게 똑같은 사안을 다르게 본다는 것을 정말 한눈에 볼 수 있는 날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뉴스를 볼 때도 지혜롭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방금 봤던 뉴스 중에서 제가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오락가락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국민의당이 최근 인사청문 전국에서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를 비판하다가 결국에는 임명 동의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자 다른 야당들은 왜 오락가락 하느냐라고 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요, 보면요, 이낙연 비판하다가 통과 협조, 김상조도 자진 사퇴 요구하다가 재벌 개혁에 헌신, 신중 검토라고 입장을 바꿨고, 강경화, 김미수도 기류 변화가 있고, 정치권에서는 호남 지역 눈치 보기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요, 오락가락 국민의당, 확실히 정체성이 불분명한 당은 결국은 전국에서도 이렇게 이런 문제에서도 오락가락 한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민주당의 제2중대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시면 어떨지. 네,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완전 정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몇 년 전에요, 미국의 참전 용사가 부산에 있는 동료 전우들 묘지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 끝나고 급히 미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전우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그 작별 인사를 지금 하러 왔다. 나도 이제 세상을 떠난 전우들 곁으로 갈 때가 온 것 같다. 이 말을 남기면서요, 거수경례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참전 용사가. 저는 그 사람이 참 위대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수많은 해외 참전 용사와 학도병들이 함께 지켜낸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보, 그 말은 100번 해도 아쉬울 것이 없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제일입니다. 자, 적반하장에서 그러면 오늘도 6월 6일 현충일도 열심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경환 변호사님 6월 6일 쉬는 날 모셔서 죄송합니다. 별 말씀 언제든지 나와야죠. 네, 멀리 다녀오셨죠? 조금 멉니다, 거기가. 거기 꽤 먼데 아니에요? 꽤 멉니다. 당진 아니에요? 당진의 강진입니다. 당진이 아니고 강진이에요? 네, 당진은 충남에 있고요. 네. 강진은 전라남도 땅끝마을 옆에 있습니다. 해남 옆에. 해남 옆에 네, 그렇습니다. 저 거기 가봤어. 미안해요. 제가 잠시 발음 샜어요. 제가 강경화 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거기 뭐가 맛있는 거 드셨어요? 아무래도 뭐 그게 바다에 접해 있다 보니까 네. 회 종류를 맛있는 걸 좀 먹었고요. 네. 특별히 거기는 전복국수가 유명하더라고요. 전복국수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맛있어요? 예, 아주 그 남도니까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복을 잘 안 먹어요. 전복을 네. 왜요? 이유가 있습니까? 생긴 게 좀 이렇게 저는 약간 해삼, 멍게, 전복, 뭐 또 약간 뭐 개불 이렇게 약간 뭔가 미끄덩미끄덩하게 생긴 건 다 안 먹어요. 앵커님 외모하고 전혀 다른 쪽은 싫어하시는군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김기정 누군지 아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안보실 제2차장 경질되었다. 바로 단독 기사가 떴는데요. 예. 김기정 청와대 안보실 제2차장 경질이라는 기사가 나가자 김기정 교수 이분이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무슨 문자입니까? 예. 무슨 문제냐면 실제로 경질이 아니라 사의 표명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언론 보도는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경질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요. 본인이 사의 표시할 때 표시는 말은 본인이 뭐 건강이 안 좋고 네. 그 당시에 뭐 교수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네. 뭐 구설수 오르기 싫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경질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 신문 기자들의 말이고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여성 단체들이 김기정 제2차장의 선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이유 자체가 네. 아무래도 여성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 시절에 있었던 일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걸로 봐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뭐 교수 시절에 있었던 학생과의 일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청와대에서 김기정 건강 악화 사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임명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만에 건강 악화 사이? 그것도 그럼 검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아니 보통 이렇게 들어갈 때는 건강 검진도 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기록 같은 것도 제출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만에 건강 악화 사이라는 그 말도 참 궁색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꼭 그 말 같아요. 건강 악화 사이를 들어보니까 왜 우리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예.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남자들. 왜 그런 내가 말 너를 하죠. 너무 예, 아끼기 예. 때문에 사랑하기 예. 때문에 예, 너를 예. 떠난다. 예, 예. 뭔가 그 궁색한 그런 예. 말인데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폭행 관련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제일 이해 안 가는 말이 그거였어요. 상장에 예. 품행이 방정하고. 예. 제가 어릴 때 많이 상을 탈 때 있었던 말입니다. 근데 방정하다는 거는 방정맞다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네. 보통 그런 뜻이 아니죠.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왜 그걸 꼭 품행이 방정하고 이렇게 타의 모범이 되고 이런 말이 더 좋지 않아요?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방지는 한자어로는 좋은 뜻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이버에요. 예. 김기정하고 검색어 여러분 해보세요. 김기정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왜 이렇게 성 이런 글자가 떠요? 아무래도 뭐 이번에 자기 뭐 언론에 구설수 올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교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고 여성단체가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학생 시절에 있었던 학생 시절? 학생의 어. 교수 시절에 있었던 학생과의 어떤 예. 뭐 성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런 쪽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뭔가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예. 여성 단체 등에서 반발이 많았다. 예예.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접 찾아간 적도 있다. 일부 인사들이 구체적 정황을 가지고 연세대 교수 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된 민원이 그런데요.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야, 부적절한 처신, 참 묘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처음에 아마 이제 새 정부 처음 들었을 때는 아직 검증이 제대로 안 되다가 네. 이렇게 급하게
그 후보자로 지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실제로 네. 또 여성단체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런 사회단체들은 대부분 또 어떻게 보면 그 현 정부의 지지 세력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지지 세력들이 반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이 그 자신의 지지 기반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바로 오히려 그 후보자 검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네. 경질에 가까운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요 수석급이 잇따라 낙마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청와대가 그렇게 우리는 인사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인사가 어려운가 봐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인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왜 인사가 많사라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실제로 그 정부에서 인사만 제대로 하면 네. 이 정부가 그 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마 뭐 조급해서 그렇게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보면 그 지금 김기정 그 제1차장 네. 실제로는 과거에 외교안보 수석에 해당하는 지위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대통령이 과거 네. 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그 외교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해왔다라고 하는 교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래요. 싱크탱크? 그렇습니다. 네. 오랜 정치적 멘토였다라고까지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한 검증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가까이 있다 보면은 좀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 사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쪽 눈 감고 보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보통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너무 그렇습니다. 친하다 보니까. 예. 뭐 근데 남의 얘기할 입장도 못 되네요. 예. 그래서 문제는 그 이번 인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너무 원래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될 때 협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협치라고 한다면 꼭 자기 코드 인사, 과거 정부에서도 문제됐던 네. 자기의 생각에 맞는 사람만 뽑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를 잘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네. 본인의 코드에 맞는 인사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그 범위를 넓혀서 사람을 이렇게 인선해야 되는데 그런 풀을 스스로 좁힌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부실 검정 사례가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나흘째 새로운 인사 발표를 못 하고 있대요. 예. 긴장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문제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외교안 부분, 특히 사드 배치 관련된 부분, 네. 그리고 인사 문제, 네. 뭐 그리고 지금 북한이 우리 정부의 네. 대북 교섭에 대해서도 잘 응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일부 좌익 단체들, 즉 본인 정권이 기반이 됐던 단체들이 많은 청구서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계산해달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농공 행상 등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새 정부에서 지지율이 지금 아주 높은 상태인데 네. 이 지지율이 잘못되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낮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뭐 어차피 짚는 김에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톡톡톡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번에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 다는 줄 아세요? 뭐라고? 위장 전입 정부. 위장 전입 청와대 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위장 전입이 그렇게 흔하디 흔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제 주변에는 위장 전입을 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 과거에는 조세상 문제나 네. 학교 배정 문제 때문에 위장 전입 문제를 사실은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네. 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정법이 위장 전입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법이 제정이 됐던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 과거 이제 청문회가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위장 전입이 아주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여전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과거 정부 새로운 후보자가 선임됐을 때 항상 걸러왔기 때문에 검증 시스템에서 반드시 걸러져야 될 부분입니다. 검증이 별로 어렵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걸러졌다고 하는 것은 이 인사 검증 시스템이 비록 새 정부가 들어온 지 얼마 됐다 하더라도 네. 너무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제요, 알만한 아주 상식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그런 제 친구, 좌측에 주로 왼쪽이 많이 앉는군요. 네, 센스 있었어요. 네, 그런 친구와 잠깐 만났는데요. 그냥 예. 변호사고 나름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장 전입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너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예. 위장 전입은 누구나 했었고 엄마가 아이를 키운 엄마들은 위장 전입이 눈 감고 다 하고 싶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조인이 법을 지키지 않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더니 엄마는 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 쪽에서 누군가가 뭔가 잘못하면 감싸주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사람만 더 털고 갑시다. 예. 김상조. 예.
불공정거래위원장. 그렇습니다. 불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고요. 아, 그건 뭐예요?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 그래요? 예. 어머, 저는 불공정거래위원장인 줄 알았어요. 앵커님, 불공정거래를 위한 위원장이 되시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봐봐요. 불공정거래위원장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오길래 불공정거래위원장인 줄 저는 알고. 어머. 제가 실수했었네요. 그걸 진짜 실수가 아니고 혹시 그렇게 하셨다면 진짜 문제인데요. 보세요.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불공정거래 종합 세트다라고 하는데요. 예. 첫 번째, 정치적 중립성 위반. 예. 이게 경제검찰의 수장으로서 여당 당론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하겠다는 발언은 공직 후보자로서 대단히 부족함. 맞죠? 당연한 이야기죠. 일단 비록 여당조에서 이렇게 선임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공무원이 되고 나면 당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이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위장 전입. 부인의 암 치료를 위해서 대치동으로 이사했다는 것은 위장 전입을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비록 부인암 치료를 하지만 이 자체도 믿기가 상당히 쉬운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위장 전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정당화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청담동 오페라 하우스 구입. 지나가다가 복덕방을 통해서 6억 원이 넘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했다. 변호사님은 지나가다가 복덕방 들어가서 싸요 그러면 6억 주고 아파트 사세요? 저는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서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뭐 하다못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살 때도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가서 보고 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실제로 가서 보기도 하고 네. 복덕방 여러 군데 가서 들러서 이것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살만한지 이런 걸 다 요리조리 다 따져보고 하게 됩니다. 그냥 길 가다가 6억 이상 고가 아파트, 특히 이제 청담동 아파트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아파트를 그냥 샀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답변이죠. 그리고 다운계약서. 시가가 1억 7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를 다운계약서 5천만 원에 계약했다. 근데 이것도 뭐 그 당시에는 다 그랬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부인 영어 전문 교사 취업 특혜인데요. 예. 아내 채용 때 6개 지원 자격 중 1개도 충족을 못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예. 6개의 지원 자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개도 충족을 못했대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분이 통과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 이분이 적어도 경제검찰수장이라고 표현하는 공정거래위원장 네. 아닙니까? 특히 제목이 공정입니다. 이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는 역할 자체가 네. 그 대개 일반 검찰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경제 분야를 특화해서 네. 어떤 경제 분야에 잘못된 불공정 거래 관행 그리고 대기업의 어떤 부당 행포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별도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든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이 분이 자체로 그대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좀 이렇게 깨끗해야 정당성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공정거래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분이라면 사전에 사퇴를 했겠죠. 저는 아마 처음부터 제안 안 받았을 거예요. 왜요? 본인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으면 안 하죠.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 와서 사퇴하기보다 자기가 제안을 받았을 때 그때 안 받아들이는 게 맞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깜빡 하나 했는데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요. 또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딸이 지금 미국 국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바꾼다고 했잖아요. 국적을 갖다가 다시 회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했대요, 아직. 아직 안 했대요? 네, 아직 안 했대요. 뭐 그게 뭐 어제 저녁 밤 12시 기사니까요. 예, 예. 그 사이에 했으면 저도 할 말 없는데 예, 예. 그랬고요. 또 하나는 그 딸이요.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 국민의료보험에 이름을 넣고 있었대요. 예. 그거는 과거에 후보자들이 있을 때도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예. 실제로 세금을 탈루했고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이 좀 사회 지도층 인사이지 않습니까? 네. 사회 지도층 인사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국민의 국민연금이 아니고 의료보험. 의료보험. 네.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반 국민들의 대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런 일반 국민들을 위한 그 기구에 네. 자기들이 무임승차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그렇다면 의료보험비를 내야 될 걸 거의 몇 년에 걸쳐서 안 냈으니까 그것도 한 1,000만 원 이상 돈이 될 것 같고요. 또 장녀 한국 국적 취득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데 저는 인사 검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어떠십니까?
예, 지금 뭐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나서 네. 높은 지지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네. 괜찮은 정책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불안한 이유가 이 인사 문제, 몇 가지 문제가 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네. 인사 문제 때문에 혹시 뭐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다른 일들이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천안함 재규명 정교주 합법화 너무 나간 촛불 청구서 논란이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대 분야 90개 개혁과제 제안서를 제출했답니다. 9개의 분야에 60개 개혁과제. 우와. 이 제안 안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검증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참여연대 주장은 뭡니까? 예, 뭐 참여연대가 그 본인들이 그 문재인 정부를 하는데 아주 크다란 기여를 한 단체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그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도 네. 새 정부에 많이 입각을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그 본인들이 참여연대는 본인들이 원래부터 지향했던 정책에 대해서 네. 현재 새 정부를 상대로 이 새 정부가 아무래도 협치를 주장하다 보면 본인들의 지지 기반이 원하는 것만을 그대로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제대로 안 할 위험이 있는 몇 가지 종에 대해서 이렇게 반드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언제 걸어 나가요? 계속 이거 하다 보면. 제 말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천안함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이 천안함 뭐 당연히 원인은 규명이 돼야 되고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미 네. 많은 원인을 규명하는 절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천안함을 인양을 해서 그 현재 네. 미발견 승선자들도 지금 찾고 있는 상태고 네. 차례대로 그 원인을 밝혀나갈 수 있고 이미 밝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다시 재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보면요. 국제적 검증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모의 폭발 실험을 포함해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검증을 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거기다가 더 어이없는 것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특별 사면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기억나십니까? 저기 종로 쪽에 뭐죠? 거기가 조계사인가요? 조계사입니다. 조계사. 네, 거기에 숨어 네.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경찰들이요. 아주 힘들게 그 앞을 포진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특별 사면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로 현 정부가 네. 성립하는데 아주 크다란 혁혁한 공로를 일으킨 단체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촛불 집회를 아주 주도적으로 참석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떤 채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청구서 중에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상균 그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서울시에서 발생한 그 시위와 관련해서 네. 구속이 돼 있는데 그분에 특별 참여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아마 이뿐만 아니라 몇 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사면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공무원 1만 2천 명 채용을 필두로 11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한번 이거 볼까요? 정부가 8.6만 명 정부가 직접 월급 준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국정과제 제1호 일자리 추경 편성인데요. 결국은 국가가 돈을 줘서 공 만들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까? 늘어나는 공공 일자리 절반이 월 27만 원짜리 노인용이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요. 결국은 노인용이다. 그런 기사였고요. 자. 경찰, 소방관 등 1만 2천 명 추가 채용 공고 7월에 나올 듯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제가 볼 때 눈여겨 보이는 게 뭐냐면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경찰, 저는 소방, 그 부분 이해 가요. 그런데 교원 3,000명 늘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원 3,000명.
특수교사 600명에 유치원 교사 800명 등을 늘리겠다라고 나오는데요. 과연 이게 다 감당이 될 수 있을지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자, 어떠세요, 변호사님? 예. 지금 이 뭐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공무원 1만 2천 명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현 정부에서 이런 방식을 그 하나의 그 일자리 창출 방식을 생각하겠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네. 일자리 창출은 성장과 네. 효율성의 강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네. 계속적으로 기업이나 가게가 돈을 벌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야지 네.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준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억지로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네. 이런 것들은 과거 뭐 서방에 있던 뭐 포퓰리즘 국가나 네. 중남미에 있었던 포퓰리즘 국가들이 과거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네. 그 정권 자체가 대부분 다 좌파 쪽의 정부였죠. 네. 이 정부들이 과거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꼭 비교를 하고 싶진 않은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청년 3명 정규직 고용 때 1명 임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민간 일자리 지원 정책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세금을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진짜 고민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럼 세금을 계속해서 높인다면 결국은 국가에 공무원만 계속 남게 되는 건데요. 공무원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공무원의 한마디로 봉급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가요? 시스템이?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원래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않고 네. 돈만으로 많이 풀어서 하겠다는 것은 되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화폐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모든 경제가 화폐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화폐도 아니고 그냥 돈을 찍어내서 돈을 일부 주고 그걸로 무슨 어떤 소득을 성장시킨다든지 하겠다는 건데 물론 그것도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서 발전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보다는 일반적으로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돈만 찍어내 가지고는 돈 가치만 낮아지고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유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경제학자들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국민들 세금을 걷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거두겠다고 하는데 실제 거둘 때는 그 실물 경제에 있는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근데 네. 실제로 세금을 건다고 하는 것이 증세 위에는 쉽지가 않은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증세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이야기는 증세나 뭐 그리고 일부 소득이 높은 자에 대한 증세 그리고 혹은 일부 소득 탄루자들에 대해서 과감한 징수를 통해서 그걸 하겠다는 건데 그게 실제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예산의 증가만큼 따라가기는 일반 경제학자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예. 한국은행에서 돈을 그냥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찍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겁을 내는 것은 네. 만약에 그만큼 돈을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어줘야 되는데 네. 세금을 걷는 것은 항상 비탄력적이거든요. 네. 세금을 감세하는 것은 내리긴 쉬워도 올리는 것은 아주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정세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면 그것에 그렇죠. 대한 차이가 결국은 돈을 찍어내서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겠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계속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할 일입니다. 당연하죠. 젊은 청년들이 갈 곳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건데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채용을 한 뒤에 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거 같습니다. 엄마가 용돈을 주면요. 3만 원을 주면요. 아이들이 그날 다 사 먹어버리고 예. 한 달을 못 살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일자리 부분은요, 계속해서 저희가 좀 더 콕콕 찝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요, 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잠깐만 다루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청문회 답변서 잠깐 한번 저하고 짚어봅시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김동연 후보자 견해입니다. 실효세율 인상 우선 추진. 명목세율은 기업의 부담, 국제 경쟁력 등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 이거 법인세 인상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본 그 새 정부의 원칙대로라면 그 법인세를 올리는 게 논리적으로 맞겠지만 그게 국민 장이 심하고 아까 네. 비탄력적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국민적인 저항이 심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과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정치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대안 자체가 실효 세율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예. 실효세율 강화라는 것도 결국은 세율 높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꼭 그렇진 않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감면 된제가 많은 것들을 그걸 줄여 나가서 그러니까 실제로 결국은 세율 높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윗돌 빼가지고 뭐 아랫돌 뭐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무슨 있겠지만 얘기냐면요. 예. 연말 정산할 때 예, 예. 예를 들어서 연말 정산할 때 연말 정산은 그대로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다음에 카드 공제 없애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그 또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어떤 지하 경제 네. 이런 걸 정확히 찾아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하겠다는 건데 이런 정책은 과거 우리 이미 많이 했잖아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자, 두 번째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신중한 검토 필요. 우선 자본이득 금융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 정비 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과세를 과세하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금을 안 내던 걸 다시 내게 하겠다. 그리고 금융소득 과세 강화. 즉 은행에 저금시켜놨다가 이득을 받았을 때 이자를 받았을 때 이자세를 높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 이자세를 높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는 2천만 이상의 경우에 종합금융과세가 되는데 네. 그거와 부동산 세금에 따르는 그 임대소득과 종합으로 해서 네.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LTV, DTI는 사실 제가 어려워서 넘어갈게요. 이건 좀 많이 어려워요. 예, 예. 이거 설명하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뭐 쉽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시죠. 예. 역시 예, 예. 같이 모르는구나. 아는데 제가 예. 이 부분은요, 가계부채 증가 추이, 경제적 파급 영향 등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부동산 시장 과열, 수도권 주택 시장 모니터링 후 필요시 안정 조치 강구. 저는 이분이 말하고 있는 스타일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왜 그렇죠? 그거 같아요. 뭐, 여보, 이거 사줘. 그러면, 그래, 신중하게 고려해 볼게. 그거 사준다는 말이에요? 안 사준다는 말이에요? 그 아무래도 뭐 본인 입장에서는 네. 함부로 문제가 될 만한 말은 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후보자가 될 때 그러니까 생각했던 청문회잖아요. 마음을 그렇죠. 생각했던 마음을 이미 흔들리고 있는 거죠. 청문회면은 소신 있게 얘기하는 시간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사람마다 다른 그 사람은 뽑으면 아니 돼요. 자,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가격 규제는 철폐해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또 하나 볼까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일부 비정규직 필요한 상황 고려 필요. 성과연봉제.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 보수체계 개편.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차질 없이 준비. 요거 마음에 드네요. 요거. 규제 프리존 특별법. 환경과 안전 침해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정 보완 필요. 서비스 산업 발전법.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 최소화해야. 즉 의료 민영화는 좀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증세 여력은 충분하다로 해석이 되는데. 정세 여력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겠다라는 의사 표시는 있는 걸로 간주되는데. 예, 뭐 그런 의사표시를 명시를 하고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명목적인 증세, 즉 네. 바로 객관적인 증세는 쉽지 않을 거다. 네. 현장에 좀 더 검토해봤다는 것이고 네. 실제적인 증세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수단들을 좀 많이 동원해 보겠다.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정세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어 보겠다라는 게 아마 후보자들의 생각 같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자께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조용히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 좀 해주세요. 저기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 옆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말. 예, 옛날 과거에 그 개그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었죠. 각기도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요. 같기도 아니면은 그런 듯 아니한 듯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참 싫어합니다. 또이 이야기, 즉 또박또박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겨레 신문인데요. 이규철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국민 바바리맨이었죠. 예. 왜냐면 이게 무슨 코트를 탁 입고 와서 이렇게 스카프를 하고 딱 나와서 뜨끔은 이렇게 예. 맨날
기억나세요? 기억나고 있죠. 맨날 딱 카메라 앞에 서서 뜨끔은 이렇게 이야기. 공사 중에서 뒤에 되게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 와서 아직 수리를 못하고 그냥 정말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시끄러운 소리 난다고 하니까 조용해졌어요. 아무튼 소리가 잠깐 들려도 양해 좀. 이게 바로 양해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규철 특검보가 신동주 롯데 전 부회장을 변호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팩트체크. 네.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을 맡았던 이규철 전 특별검사부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5일 알려지면서 수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금 볼까요? 신 전 부회장은 400억 원의 급여를 횡령한 400억 원을 횡령했대요. 횡령한 혐의로 시울 기소돼 신 회장 등과 함께 8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전 특검보를 선임한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자, 특히 관련 재판이 10회 이상 진행돼 이미 정리가 쟁점이 끝났는데 왜 갑자기 특검보를 선임했을까가 눈길이 쏠린다. 이에 대해서 이 전 특검보는 다른 사건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신 전 부회장의 급여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를 맡고 있다. 이 정도 사건이면 금액이 수임료가 좀 됩니까? 뭐 이런 분들 아주 수임료를 많이 받겠죠. 저는 그렇지 못하지만. 네, 이분은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예상 가능성? 이분은 아무래도 뭐 지난 특검 시절에 네. 특검의 입 아니었습니까?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네. 국민적으로 그 영웅이 되신 분이시죠. 네. 특히 그 현란한 언변과 깔끔한 외모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국민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이 되신 분인데 네. 아마 그것 때문에 뭐 변호인이 된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과거에 특검보가 되기 전에 본인이 받은 수임료보다 조금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소심하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판연구관 출신이 맞으실 거예요. 예, 제가 아는 그러셨군요. 그 예, 이름이 예. 맞다면. 예.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이분이. 예. 되게 얌전한 판사님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왜냐면은 저랑 같은 방을 쓰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거의 저희 연수 갔을 때 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특검 이제 대변인을 하시면서 카메라에 딱 와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인상을 빡 쓰면서 특검은 이럴 때마다 전 깜짝깜짝 놀랐었어요. 특히 이렇게 이마에 미간에 주름을 꽉 쓰고 막 정말 무슨 가슴에 공명심이 불타면서 이야기를 할 때 제 기억에는 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아주 막 정말 화를 내면서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렇게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웬만하면 사건 수임도요 좀 이렇게 무료로 변론도 좀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돕고 그리고 그렇게 공명심이 가득하신 분이었으면 정의로운 일에 좀 더 일을 하셨으면 어떻게 좋을까라는 그런 저는 국민의 바람으로 이 기사가 참 좀 씁쓸합니다. 예, 그 보통 이제 변호사에게 가장 주어진 의무 중에 하나가 이해관계 방지 의무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한 사람이 양쪽을 다 대리할 수가 없다는 게 변호사의 기본적인 네.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쪽을 그러니까 특검과 같이 특검보로서 롯데그룹을 수사하시던 분 아닙니까? 이게 연관이 됐었죠. 그렇죠. 네. 바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롯데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던 그분이 다시 변호사가 되고 나서 다시 롯데그룹 네. 부회장을 변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도덕적으로 뭐 약간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네, 변호사님은 무료로 변론해 주시잖아요. 가끔씩은 그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거 무료로 지금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제 이 사건을 지금 무료로 이경환 변호사님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분노해서 고소해달라고 하면 바로 고소장을 써주시는 분입니다. 무섭죠? 무서우실 거예요. 물면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댓글 쓰지 마십시오. 그쵸? 예. 변호사님 제가 무료로 변론 해주시는 거 고마워서요. 제가 매치바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거 나오나요 요즘도? 저 본 적은 없습니다. 있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7년 6월 6일 화요일입니다. 태극기 개항하셨습니까?
근데 저한테 어제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태극기 그릴 줄 아느냐고. 그래서 뒤돌아서서 제가 몰래 그려봤는데요. 그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헌장 그리고 애국가 사절까지 그 태극기 그림 그리기 이런 걸 강제로 수업 받았던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건곤감리라고 하죠. 태극기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한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태극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국 태극기보다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 별 그림 그리는 것도 각도가 다 있을 텐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태극기를 훼손하는 것이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훼손죄, 태극기 훼손죄거든요. 그런데 기억나시죠? 그 광화문에서 누가 데모를 하다가 태극기를 불태웠던가 구겼던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죄냐 유죄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조국 민정수석은요. 태극기에 관해서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태극기 훼손죄는 없애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극기는요. 저는 우리 국민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극기에 관한 훼손죄 정도가 아니라 태극기는 바로 우리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요.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체육 경기에서 태극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눈물이 그냥 납니다. 제가 애국자라서가 아니라요. 그냥 외국에서 바라보는 태극기는 정말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솔직히 불태우고 땅에 훼손시키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극기와 6월 6일 한번 연관시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6월 6일 오늘 서울신문 글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그리고 5년 후 김경두 경제정책부 차장이 쓴 글인데요. 최근 언론에 공개된 몇 장의 사진들,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자세를 낮춘 인사, 참모들과의 격이 없는 소통, 대통령과의 셀카, 그리고 이 뭉클한 감동을 주는 이 사진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소통하는 대통령이 있다는 뿌듯함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고 쓰고 있으면서 아쉬운 것은 정책 추진 방식에서 전임 박근혜 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눈높이 소통보다는 제왕적 통치 스타일이 엿보인다. 물론 대통령이 선출되면 공약에 대한 국민의 지지로도 공약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볼 수 있지만 정권 초반에 개혁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으로 간다면 아무리 합리적인 정책이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강제로 연다면 이 정책이 5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업무 지시 사무인 미세먼지 대책도 논란이 되고 있고 등등등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요. 탈원전도 정책 추진에 앞서 중장기 전력 계획을 세워야 한다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마음에 쏙 와닿는 말이요. 바로 제왕적 통치 스타일이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일까요? 국민들과 손을 잡고 찡찡이를 끌어안고 SNS를 하고 그리고 커피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커피 자꾸 타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연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계속 듣기 위해서요. 자꾸 국민 속으로 들어오는데요. 보완하고 있는 경호실도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대통령은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평안입니다. 국민의 평안, 즉 물가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물가 얼만큼 치솟고 있는지 아세요? 커피값도 오르고 있고요. 달걀값도 오르고 있고요. AI까지 극성입니다. AI도 이제 대통령 때문입니까? 우리나라는 기승전 대통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가뭄, 우박, 화재 모두 대통령입니까? 국민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 그리고 5년 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이야기들을 상상하며 쓴 글을 보면서요. 저도 잠시 5년 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박수를 받고 시작을 했지만요. 이제 우리는 커피 타고 있는 모습보다는요. 진짜 물가 잡고 있는 대통령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한편으로 보면 그 지금 김기정 그 제2차장 네. 실제로는 과거에 외교안보 수석에 해당하는 지위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대통령이 과거 네. 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그 외교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해왔다라고 하는 교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래요. 싱크탱크? 그렇습니다. 네. 오랜 정치적 멘토였다라고까지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한 검증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가까이 있다 보면은 좀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 사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쪽 눈 감고 보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보통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너무 그렇습니다. 친하다 보니까. 예. 뭐 근데 남의 얘기할 입장도 못 되네요. 예. 그래서 문제는 그 이번 인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너무 원래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될 때 협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협치라고 한다면 꼭 자기 코드 인사, 과거 정부에서부터 문제됐던 네. 자기의 생각이 맞는 사람만 뽑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를 잘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네. 본인의 코드에 맞는 인사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그 범위를 넓혀서 사람을 이렇게 인선해야 되는데 그런 풀을 스스로 좁힌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부실 검정 사례가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나흘째 새로운 인사 발표를 못 하고 있대요. 예. 긴장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문제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외교안 부분, 특히 사드 배치 관련된 부분, 네. 그리고 인사 문제, 네. 뭐 그리고 지금 북한이 우리 정부의 네. 대북 교섭에 대해서도 잘 응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일부 좌익 단체들, 즉 본인 정권이 기반이 됐던 단체들이 많은 청구서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계산해달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농공 행상 등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새 정부에서 지지율이 지금 아주 높은 상태인데 네. 이 지지율이 잘못되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낮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뭐 어차피 짚는 김에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톡톡톡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번에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 다는 줄 아세요? 뭐라고? 위장 전입 정부. 위장 전입 청와대 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위장 전입이 그렇게 흔하디 흔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제 주변에는 위장 전입을 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 과거에는 조세상 문제나 네. 학교 배정 문제 때문에 위장 전입 문제를 사실은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네. 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정법이 위장 전입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법이 제정이 됐던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 과거 이제 청문회가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위장 전입이 아주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과거 정부 새로운 후보자가 선임됐을 때 항상 걸러왔기 때문에 검증 시스템에서 반드시 걸러져야 될 부분입니다. 검증이 별로 어렵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걸러졌다고 하는 것은 이 인사 검증 시스템이 비록 새 정부가 들어온 지 얼마 됐다 하더라도 네. 너무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제요, 알만한 아주 상식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그런 제 친구, 좌측에 주로 왼쪽을 많이 앉는군요. 센스 있었어요. 네, 그런 친구와 잠깐 만났는데요. 그냥 예. 변호사고 나름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장 전입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너무 야당. 걸로 봐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뭐 교수실에 있었던 학생과의 일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청와대에서 김기정 건강 악화 사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임명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만에 건강 악화 사이? 그것도 그럼 검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아니 보통 이렇게 들어갈 때는 건강 검진도 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기록 같은 것도 제출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만에 건강 악화 사이라는 그 말도 참 궁색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꼭 그 말 같아요. 건강 악화 사이를 들어보니까 왜 우리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 남자들. 왜 그런 내가 말 너를 많이 하죠. 너무 예, 아끼기 예. 때문에, 사랑하기 예. 때문에 예, 너를 예. 떠난다. 예, 예. 뭔가 그 궁색한 그런 예, 예. 말인데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폭행 관련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제일 이해 안 가는 말이 그거였어요. 상장에 예, 예. 품행이 방정하고. 예. 제가 어릴 때 많이 상을 탈 때 있었던 말입니다. 근데 방정하다는 거는 방정 맞다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네. 보통 그런 뜻이 아니죠.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왜 그걸 꼭 품행이 방정하고 이렇게 타의 모범이 되고 이런 말이 더 좋지 않아요?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방지는 한자어로는 좋은 뜻일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이버에요. 예, 예. 김기정하고 검색어 여러분 해보세요. 김기정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왜 이렇게 성 이런 글자가 떠요? 아무래도 뭐 이번에 자기 뭐 언론에 구설수 올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교수 시절에 했었던 이야기고 여성단체가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학생 시절에 있었던 학생 시절? 학생의 교수 시절에 있었던 학생과의 어떤 예. 뭐 성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런 쪽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뭔가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예. 여성 단체 등에서 반발이 많았다. 예예.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접 찾아간 적도 있다. 일부 인사들이 구체적 정황을 가지고 연세대 교수 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된 민원이 그런데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야, 부적절한 처신, 참 묘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처음에 아마 이제 새 정부 처음 들었을 때는 아직 검증이 제대로 안 되다가 네. 이렇게 급하게 그 후보자로 지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실제로 또 여성 단체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런 사회 단체들은 대부분 또 어떻게 보면 그 현 정부의 지지 세력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지지 세력들이 반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이 그 자신의 지지 기반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여기 대해서 바로 오히려 그 후보자 검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네. 경질에 가까운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요 수석급이 잇따라 낙마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청와대가 그렇게 우리는 인사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인사가 어려운가 봐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인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왜 인사가 많사라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실제로 그 정부에서 인사만 제대로 하면 네. 이 정부가 그 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마 뭐 조급해서 그렇게라고 생각. 팀이 어떨지. 네,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완전 정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몇 년 전에요, 미국의 참전 용사가 부산에 있는 동료 전우들 묘지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 끝나고 급히 미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전우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그 작별 인사를 지금 하러 왔다. 나도 이제 세상을 떠난 전우들 곁으로 갈 때가 온 것 같다. 이 말을 남기면서요 거수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참전 용사가. 저는 그 사람이 참 위대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수많은 해외 참전 용사와 학도병들이 함께 지켜낸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보, 그 말은 100번 해도 아쉬울 것이 없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제1입니다. 자, 적반하장에서 그러면 오늘도 6월 6일 한충일도 열심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경환 변호사님 6월 6일 쉬는 날 모셔서 죄송합니다. 별 말씀 언제든지 나와야죠. 네, 멀리 다녀오셨죠? 조금 멉니다, 거기가. 거기 꽤 먼데 아니에요? 꽤 멉니다. 당진 아니에요? 당진의 강진입니다. 당진이 아니고 강진이에요? 네, 당진은 충남에 있고요. 네. 강진은 전라남도 땅끝마을 옆에 있습니다. 해남 옆에. 해남 옆에 네, 그렇습니다. 저 거기 가봤어. 미안해요. 제가 잠시 발음 샜어요. 제가 강경화 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거기 뭐가 맛있는 거 드셨어요? 아무래도 뭐 그게 바다에 접해 있다 보니까 네. 회 종류를 맛있는 걸 좀 먹었고요. 네. 특별히 거기는 전복국수가 유명하더라고요. 전복국수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맛있어요? 예, 아주 그 남도니까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복을 잘 안 먹어요. 전복을 네. 왜요? 이유가 있습니까? 생긴 게 좀 이렇게 저는 약간 해삼, 멍게, 전복, 또 약간 개불 이렇게 약간 뭔가 미끄덩미끄덩하게 생긴 건 다 안 먹어요. 앵커님
외모하고 전혀 다른 쪽은 싫어하시는군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김기정 누군지 아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안보실 제2차장 경질되었다. 바로 단독 기사가 떴는데요. 예. 김기정 청와대 안보실 제2차장 경질이라는 기사가 나가자 김기정 교수 이분이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무슨 문자입니까? 예. 무슨 문제냐면 실제로 경질이 아니라 사의 표명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언론 보도는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네. 경질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요. 본인이 사의 표시할 때 표시는 말은 본인이 뭐 건강이 안 좋고 네. 그 당시에 뭐 교수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네. 뭐 구설수 오르기 싫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경질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 신문 기자들의 말이고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여성 단체들이 김기정 제2차장의 선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이유 자체가 네. 아무래도 여성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 시절에 있었던 일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특히 자유한국당이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예. 위장 전입은 누구나 했었고 엄마가 아이를 키운 엄마들은 위장 전입이 눈 감고 다 하고 싶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조인이 법을 지키지 않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더니 엄마는 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 쪽에서 누군가가 뭔가 잘못하면 감싸주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한 사람만 더 털고 갑시다. 예. 김상조 예 불공정거래위원장. 그렇습니다. 불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고요. 아, 그건 뭐예요?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 그래요? 예. 어머, 저는 불공정거래위원장인 줄 알았어요. 앵커님 불공정거래를 위한 위원장이 되시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봐봐요. 불공정거래위원장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오길래 불공정거래위원장인 줄 저는 알고. 어머. 제가 실수했었네요. 그걸 진짜 실수가 아니었고 혹시 그렇게 하셨다면 진짜 문제인데요. 보세요.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불공정거래 종합 세트다라고 하는데요. 예. 첫 번째, 정치적 중립성 위반. 예. 이게 경제 검찰의 수장으로서 여당 당론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하겠다는 발언은 공직 후보자로서 대단히 부족함. 맞죠? 당연한 이야기죠. 일단 비록 여당조에서 이렇게 선임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공무원이 되고 나면 당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이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위장 전입. 부인의 암 치료를 위해서 대치동으로 이사했다는 것은 위장 전입을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비록 부인암 치료를 하지만 이 자체도 믿기가 상당히 쉬운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위장 전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정당화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청담동 오페라 하우스 구입. 지나가다가 복덕방을 통해서 6억 원이 넘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했다. 변호사님은 지나가다가 복덕방 들어가서 싸요 그러면 6억 주고 아파트 사세요? 저는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서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뭐 하다못해 1,000만 원, 2,000만 원 살 때도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가서 보고 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실제로 가서 보기도 하고 네. 복덕방 여러 군데 가서 들러서 이것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살만한지 이런 걸 다 요리조리 다 따져보고 하게 됩니다. 그냥 길 가다가 6억 이상 고가 아파트, 특히 이제 청담동 아파트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아파트를 그냥 샀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답변이죠. 그리고 다운계약서. 시가가 1억 7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를 다운계약서 5천만 원에 계약했다. 근데 이것도 뭐 그 당시에는 다 그랬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부인 영어 전문 교사 취업 특혜인데요. 예. 아내 채용 때 6개 지원 자격 중 1개도 충족을 못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예. 6개의 지원 자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개도 충족을 못했대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분이 통과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 이분이 적어도 경제검찰수장이라고 표현하는 공정거래위원장 네. 아닙니까? 특히 제목이 공정입니다. 이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는 역할 자체가 네. 그 대개 일반 검찰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경제 분야를 특화해서 네. 어떤 경제 분야에 잘못된 불공정 거래 관행 그리고 대기업의 어떤 부당 행포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별도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든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이 분이 자체로 그대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좀 이렇게 깨끗해야 정당성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공정거래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할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요, 저희 지역 행사를 돌았는데 체육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손을 꼭 잡고
적반하장 잘 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멀리서 어떤 분이 적반하장! 이러고 저를 부르는데요. 솔직히 내가 이름을 너무 재밌게 지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저한테 야, 너 적반하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요. 순간 깜짝 놀랐었습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초기에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도용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찰에 지금 신고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간이 아주 큰 도용범죄입니다. 제 거에 제가 사진을 넣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도 자기 거에 제 사진을 또 넣어놨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황당합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우리 PD님 제 이름을 해서요 이렇게 제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요, 누가 어떤 기사에 누가 제 얼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아주 악의적이죠. 근데 이 그림을 따서 또 제 이름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짜니까요. 저 아니에요. 아무튼 저 아닙니다. 이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정말 빨간 옷을 입은 제 사진이 들어간 건데요. 스트라플레이트라고 독일어로 형법이라고 쓰고 있는 아이디가 제 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혹시라도 잘못된 게 보이면요, 저한테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오프닝에서요, 제가 몇 가지 아주 재밌는 걸 이야기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복이 터졌습니다. 신문 7개를 어떻게 하다 보니 저희 작가 선생님이 공짜로 가져오셔가지고 신문 7개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신문 7개를 보다 보니 언론이 이렇게 자기들이 잣대로 신문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드라인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에 기사 뽑는 것도 다 각자 입맛에 맞게 똑같은 사안을 다르게 본다는 것을 정말 한눈에 볼 수 있는 날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뉴스를 볼 때도 지혜롭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방금 봤던 뉴스 중에서 제가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오락가락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국민의당이 최근 인사청문 전국에서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를 비판하다가 결국에는 임명 동의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자 다른 야당들은 왜 오락가락 하느냐라고 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요, 보면요, 이낙연 비판하다가 통과 협조, 김상조도 자진 사퇴 요구하다가 재벌 개혁에 헌신, 신중 검토라고 입장을 바꿨고, 강경화, 김미수도 기류 변화가 있고, 정치권에서는 호남 지역 눈치북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요, 오락가락 국민의당, 확실히 정체성이 불분명한 당은 결국은 전국에서도 이렇게 이런 문제에서도 오락가락 한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민주당의 제2중대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시